알프스를 넘은 한니발은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휘관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세 사람을 꼽았어요. 한 사람이 당연히 알렉산드로스, 또 한 명이 당연히 자기, 그리고 한 명이 피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전사는 오늘날 피로스의 승리라는 격언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란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격언인데 승리는 거두었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런 성과가 없는, 기껏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별로 좋지 않은 격언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당대 최고의 장군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피로스가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격언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인공은 피로스 대왕입니다. 피로스는 기원전 319년에 태어나서 272년에 사망했습니다. 사실상 알렉산드로 대왕의 딱 다음 세대이기도 하고 혈연적으로는 알렉산드로 대왕의 사촌격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 서북부에 있던 에페이로스의 왕입니다. 피로스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사실은 에피로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제 살해가 돼요. 왕이었는데 당시 그 궁정 사람들 데리고 지금의 알바니아 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왕이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를 잘 키워서 이게 돌려보내면 거꾸로 이제 뭐 자기가 이득이 많겠다. 그 궁정에서 안 주고 키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군대까지 줘서 에페로스로 돌려보내서 그곳의 왕위로 복귀를 시켜줍니다. 피로스는 굉장한 용사였어요. 전쟁터에서 정말 무용을 자랑하는 최고의 전사였고 평생을 사촌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자 지휘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탈리아에서 피로스를 초청을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로마가 전국을 통일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거의 남부 지방까지 내려왔을 때입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구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발뒤꿈치 쪽에 있는 타렌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타렌툼까지 오니까 타렌툼 사람들이 바다 건너에 있던 피로스를 초빙해서 로마와 대항하게 됩니다. 피로스는 이 알렉산더를 꿈꾸니까 그래,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꿈꿨던 데가 이탈리아 정복인데 내가 그러면 이탈리아 정복을 하겠노라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대군을 거느리고 이탈리아로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바다에 빠져버려요. 사실 이게 이제 운명의 갈림길이었는데 군대가 절반 정도 왔는데도 상당히 많은 군대였어요. 2만의 중장 보병, 2,000명의 궁병, 500명의 투석병, 이건 다 마케도니아의 군대 영향을 받은 거죠. 전통 그리스 군대랑 달라서 마케도니아군은 기병, 궁병, 심지어 투석병 이렇게 다양한 병력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아주 특별한 부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20마리의 코끼리로 만들어진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타렌툼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하고 대결하게 되는데 로마군과 처음 만났던 곳이 헤라클레이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지명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탈리아 답사 갔다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히 어디 저기 뭐 쇼핑몰에 좀 들렸더니 헤라클레이아라고 써놓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부여에 갔더니 백제 슈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가 헤라클레이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 피로스 답사를 한다고 그 싸웠던 시리스 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피로스 군대가 이제 강 이쪽 편에 있고 로마군이 저기 왔는데 양쪽 다 병력이 비슷하니까 한참 동안 서로 이렇게 노려보다가 우리 농담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서로 서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 안 들어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피로스가 먼저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피로스는 눈부시게 장식한 화려한 갑옷을 입고 알렉산더 흉내를 낸 거죠.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적을 맹렬하게 물리치며 싸웠다. 이 역시 알렉산더처럼 최일선에서 싸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군대의 선두에 서서 맹렬하게 싸우면서도 계산을 잘못하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만이 넘는 대군을 가지고 지금 싸우잖아요.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고 이쪽에서는 승리하고 뭐 저쪽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원래 지휘관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뒤에 있으면서 전황을 조절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무너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쪽에다 예비대도 투입하고 이래야 되니까 원래 사령관은 뒤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처럼 앞에서 싸우는데 피로스는 이렇게 격전을 치르면서도 좌익과 우익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쉽지 않죠. 지금 이거 하기 바쁜데. 그래서 정말 특별한 능력을 지닌 장군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원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전투 지시를 내리며 열세에 있다고 생각되는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이것도 대단하죠. 이날 전투는 너무나 팽팽해서 무려 전세가 7번이나 역전됐다고 그래요. 그 다시 말하면 밀릴 때마다 피루스가 달려가서 전세를 바꾸고 달려가서 전세를 바꾸고 이랬다는 거죠. 엄청난 전투였어요. 거기다가 로마군이 이렇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는 피루스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결사대 같은 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피루스만을 노리고 공격하는 애들이 생겨요.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피루스가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자기 친구한테 주고 자기는 보병진에 들어가 싸웠는데 그 친구는 타겟이 돼서 전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전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마지막 순간에 코끼리 부대가 등장을 해요. 당시 피루스는 보병하고 싸우니까 보병은 유리했는데 기병이 병력이 모자라서 로마군 기병한테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전쟁을 보면 보병이 이겨도 기병이 패하면 기병이 아군 뒤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투에 집니다. 그래서 기병이 밀리면서 자칫하면 피루스가 패배하게 됐는데 이때 비장의 무기였던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을 보면 놀라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말이 코끼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이런 덩치 큰 애들이 덤벼드니까 로마군 기병대가 대혼란을 일으킵니다. 겨우 20마리의 코끼리였지만 군대는 대열이 무너지고 혼동에 빠지면 붕괴되는 거니까 이 코끼리 부대의 맹활약을 통해서 이날 피로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로스의 승리는 이겨도 별게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날 전투는 피로스의 승리는 아니었어요. 양측의 피해를 보면 로마군이 13,000명 정도 전사했거나 포로가 됐다. 피로스군은 7,000 내지 4,000.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의 희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스군이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면 피로스는 왜 이렇게 이고도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을 얻느냐? 이때 승리를 하고 로마에는 공황이 일어나는데 근데 로마가 역시 망하지 않은 게 다들 항복하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나이든 이제 늙은 어떤 그 대신 같은 분이 방에 짚고 나타나서 우리는 절대 항복할 수 없다.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랬더니 뭐 갑자기 왁 해갖고 저항을 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로마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항복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피로스에게 도전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아스클롬 전투라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투하고 거의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이때도 역시 코끼리 부대의 활약과 피로스의 맹렬한 분전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로마는 중요한 걸 하나 증명한 거예요. 우리는 군대가 깨져도 또 보충할 수 있다. 당신은 시민 징집병이잖아요. 로마 시민은 한 번 징집병이 나갔다 졌어. 나 안 나갈래. 나 지니까 안 나갈래. 이러지 않고 또 나오는 이런 전투적인, 투사적인 용기가 있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로스는 본토에서 데려온 군대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피로스가 유명한 말을 해요. 이런 로마군을 상대로 한 번만 더 승리했다간 우린 파멸할 거다. 왜? 우리는 자원 보충이 안 되니까. 원래는 타렌툼이라든가 이런 그리스계 도시들이 피로스가 승리하면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게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멸망할 것 같을 때는 막 부탁했어요. 이기면 우리가 군대도 대줄게. 나갔더니 이겼어요. 그리고 그쪽도 한 30% 손실을 봤단 말이죠. 이제 로마군이 물러갔어. 그러니까 안 해줘요. 또 싸운대? 이제 한 40%밖에 안 남았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제 로마한테 타격을 줬으니까 쟤 쫓아내도 되겠다. 쟤를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로스의 승리는 싸워서 이겼는데 손실이 많아서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게 아니라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해서 기업을 했는데 그 기업이 이익을 못 낸 게 아니라 그 기업은 이익을 냈는데 가만히 써보니까 2년 후엔 없어질 사양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피로스의 승리는 판단의 실수입니다. 몸젠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피로스와 알렉산드로스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다르다. 왜? 알렉산드로스는 군인이고 장군이기 이전에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위대한 정치가, 이 정치가라는 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의미의 정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군인으로 뛰어나서 역사를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핸드폰에 투자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뭐 지금 전기 자동차에 투자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이분이 회계 처리를 잘한다거나 뭐 금융 이런 걸 잘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피로스는 누구냐? 몸젠이 보기에는 너는 안목이 없잖아. 네가 아무리 금융 처리 잘하고 매니지먼트 잘하고 경영 수단이 좋으면 뭐해? 안목이 없는데.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투자해야 될 때 마차에다 투자했으니까 네가 실패한 거지. 치명적이고 냉정한 비판인데 피로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치에 실패했다는 말은 전투에는 강하지만 미래를 보는 안목은 없다. 그 사람은 군인이긴 하지만 시대의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그러면 피로스는 군인으로서는 뛰어났느냐? 군인으로서는 알렉산더의 분신이었느냐?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리스 강에 가서 보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아니구나. 알렉산더의 분신이지만 알렉산더의 안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알렉산더는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리스 강이 지금은 물이 이제 많이 말랐어요. 하지만 물이 있었다고 보면은 지금 지형이 많이 왜곡됐다고 그래도 어쨌든 그 지형의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양쪽으로 강원덕이 한 60도, 70도 경사로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절벽처럼 솟아 있는 건 아니지만 딱 성벽처럼 솟아 올라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이래서 서로 들어와 그랬구나. 그 플루타크 영웅제는 그 얘기는 안 써놨다고. 강이 이래서 그랬다고 안 썼는데 가서 보니까 딱 공격하면 너무 불리한 거예요. 가면은 70도 경사를 한 1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고 피로스가 왜 기병이 있다가 말에서 내려서 보병진에 들어가 싸웠고 보병전에서 7번이나 승패가 바뀔 정도로 밀고 땡겼는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피로스가 공격이 돼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하니까 훨씬 불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또는 30%의 희생을 내며 승리했다는 건 사실은 코끼리 때문에 승리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으로서는 꽤 전투력에서는 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만한 리더십과 돌격 정신을 발휘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렉산더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알렉산더의 전쟁사를 보면요. 한 번도 그 사람이 들어와 한 적이 없어요. 강 2개를 건너서라도 적이 파놓은 함정이라도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알렉산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무모하거나 그냥 성질이 못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은 자기가 유리한 곳에서 알렉산더를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알렉산더는 거기서도 자기를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발견하고 준비하고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피로스의 경우는 서갖고 들어와 하다가 이게 너무 대치하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공격한 거예요. 장점을 만든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휩쓸린 것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싸우면서도 전체 전황을 보고 좌우했다.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히 뛰어난 장군인 건 맞는데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적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그런 역동적인 빛나는 전술의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피로스의 전쟁을 보면 늘 힘에 의존하고 용기에 의존하고 분투에 의존하는 것이 알렉산더처럼 변화하는 속에서 빛나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술적 해안이 없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힘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장군은 되었지만 위대한 승리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피로스 같은 장군들, 승리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상도 타고 표창도 받고 좋은 학교에 갔어요. 여기까지는 피로스예요. 그런데 그가 세우고 있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최종 목표냐, 아니면 인생의 승리를 얻는 게 최종 목표냐. 네가 너 자신을 창의하고 도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보이는 열매에서 그 열매를 따는 훈련만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피로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차이고 뛰어난 장군과 역사의 승리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아마 마지막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한니발은 왜 위대한 장군이라고 그랬는가? 한니발도 그러면 역사의 패배자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니발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